새벽의 영구동은 조용하지만 이곳에서 오가는 숫자는 결코 조용하지 않다. 연봉 10억 원. 누군가는 과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말한다. 삼성전자가 한 명의 엔지니어에게 이 정도의 보상을 지급하는 이유는 단순한 인재 확보가 아니다. 반도체 패권의 최전선, 그리고 GPU라는 이름의 전장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초당 수조 번의 연산을 처리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를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전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은 단순히 한 제품을 못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국방과 금융 시스템까지 국가 경제의 신경망 자체를 타인에게 맡긴다는 의미다. 삼성전자가 자체 GPU 기술 독립을 선언한 배경에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미국의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버티고 있고 달러 강세는 원화 환율을 1,300원대 위로 밀어올린 경험을 남겼다. 글로벌 자본은 금리 차를 따라 이동하고 CDS 프리미엄은 국가와 기업의 신뢰도를 냉정하게 반영한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서 핵심 연산 기술을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는 유동성 위기와 맞물릴 때 치명적인 취약점이 된다. GPU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AI 학습용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GPU 가격은 중소기업의 연간 설비 투자와 맞먹고 공급이 막히는 순간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동산, 금융 투자 흐름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린다. 삼성전자가 연봉 10억 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그 한 명이 만드는 코드와 아키텍처가 수천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와 국가 기술 주권을 동시에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선택이 왜 비싼 결정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투자였는지 지금부터 조용히 그러나 냉정하게 따라가려 한다. 위기는 언제나 숫자의 가장자리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 겉으로 보기에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의 문제처럼 보였다. 메모리 가격 하락, 재고 증가, 설비 투자 축소.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더 구조적인 신호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 글로벌 GPU 시장의 80% 이상을 사실상 한 기업이 장악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수출 규제 한 줄이 공급망 전체를 멈춰 세운다. 이것은 기업 리스크가 아니라 거시 경제 리스크다. 금리가 오르면 자본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고위험 고수익 투자는 가장 먼저 위축된다. AI와 고성능 컴퓨팅은 대표적인 자본 집약 산업이다. 여기에 환율 변동성이 더해지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원화 약세 국면에서 달러로 결제되는 GPU 수입 가격은 급등하고 이는 곧 데이터 센터 투자 지연과 IT 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현금 흐름은 빠르게 경직되고 유동성 압박은 고용과 임금으로 전이된다. 과거 IMF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은 핵심 부품과 기술을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외환이 마르자 생산은 멈췄고 멈춘 생산은 실업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GPU 의존 구조는 그때의 단순한 원자재 의존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와 설계도가 막히는 순간 수출 통계에는 바로 찍히지 않지만 경제의 혈관은 서서히 막힌다. 삼성전자가 위기를 감지한 지점은 바로 여기였다. 아직 숫자로 터지기 전, 그러나 방향은 명확한 신호들. GPU 기술 독립은 성장 전략이기 이전의 방어 전략이었다. 위기는 늘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만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경제 충격은 언제나 한 지점에서 시작해 여러 층위를 통과하며 증폭된다. GPU 의존 구조에서 충격의 출발점은 공급 차질이다. 특정 국가의 규제, 특정 기업의 생산 병목 혹은 지정학적 갈등이 발생하면 GPU 공급은 즉시 경직된다. 이때 가격은 단순히 오른다기보다 뛴다. 단기간에 2배, 3배로 상승한 GPU 가격은 기업의 투자 계획을 전면 수정하게 만든다. 투자가 멈추면 유동성의 흐름이 바뀐다. 금융기관은 데이터 센터, AI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출을 재검토하고 위험 가중치를 높인다. 이는 곧 신용 스프레드 확대로 이어지고 CDS 프리미엄이 상승한다. CDS는 위기의 온도계다. 수치가 오를수록 시장은 해당 기업, 그 산업, 나아가 국가의 상환 능력을 의심한다. 이 신호는 외국인 자본 이탈로 연결되고 환율은 다시 불안정해진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전반적인 비용 인플레이션으로 확산된다. GPU 가격이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이용료, 금융 서비스 수수료, 심지어 컨텐츠 구독료까지 서서히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순간 경기 둔화와 물가 압박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 위기가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는 개인이다. 기업은 투자를 늦추고 고용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성과금은 줄고 신규 채용은 사라진다.
GPU라는 특정 기술의 병목이 가계 소득과 소비 심리까지 흔드는 구조. 이것이 현대 경제 충격의 작동 방식이다. 삼성전자의 GPU 기술 독립은 이 연쇄고리를 끊기 위한 시도였다. 충격의 출발점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방어의 시작이었다. 이 구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여러 국가는 기술 의존이 어떻게 국가 경제를 흔드는지 경험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반도체를 생산했지만 핵심 장비와 설계 기술은 외부에 의존했다. 외환이 막히자 필요한 부품을 들여올 수 없었고 공장은 멈췄다. 기술 자립의 부재가 통화 위기로 직결된 대표적 사례다. 아르헨티나는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가졌지만 금융과 결제 시스템의 신뢰를 외부 통화에 의존했다. 달러 유동성이 마르자 페소 가치는 붕괴했고 금리는 폭등했다. 그리스는 유로화라는 강한 통화를 사용했지만 자체 통화 정책과 산업 경쟁력이 없었다. 위기 시 금리를 조절할 수 없었고 국가 부채는 CDS 급등과 함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기술과 자본 조달을 정체적 판단으로 대체한 사례다. 외환 규제와 통화 남발은 환율 폭락과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일상의 물가와 임금 체계가 붕괴됐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핵심 시스템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반대로 미국과 중국은 GPU와 AI를 전략 사산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수출 규제를 통해 기술 패권을 관리하고 중국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자국 GPU 생태계를 키우고 있다. 글로벌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기술 독립은 선택이 아니라 위기를 피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삼성전자의 결정은 이 국제적 흐름 위에 놓여 있다. 이 흐름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직접적이다. 한국의 GDP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단위수에 가깝고 수출 경기의 방향은 곧 고용과 세수로 이어진다. GPU 기술을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도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를 갉아먹고 장기적으로는 원화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킨다. 환율이 불안정해질수록 부동산과 금융시장은 왜곡된다. 달러 강세 국면에서 외국인 자금은 빠르게 이탈하고 국내 유동성은 부동산과 단기 금융상품으로 몰린다. 생산적 투자 대신 자산 가격만 오르는 구조가 반복되면 가계부채는 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취약성은 커진다. GPU와 같은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지 못한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은 채 자산 가격에 의존하는 위험한 균형 상태에 머문다. 삼성전자의 자체 GPU 개발은 이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다. 단순히 새로운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영역을 국내에 고정시키는 효과를 노린다. 이는 중소 팹리스, 소프트웨어 기업, 데이터 센터 산업으로 파급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프로덕티비티를 끌어올린다. 장기적으로는 수입 대체 효과를 통해 외환 수급을 안정시키고 CDS 프리미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경제에 있어 GPU 독립은 기술 뉴스가 아니다. 금리, 환율, 부동산, 고용까지 연결되는 거시적 변수다. 보이지 않는 칩 한 장이 국가 경제의 균형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는 지금 그 분기점에 서 있다. 이 지점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분명해진다. 기술 독립은 기업 혼자 감당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크다. 고금리 환경에서 대규모 R&D 투자는 재무주조를 압박하고 단기 실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정책금융과 재정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장기 저리 자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의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는 구조가 필요하다. 중앙은행도 이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 반도체와 AI 투자는 금리 정책과 직결된다. 금리를 급격히 낮추면 환율 불안과 자본 이출 위험이 커지고 지나치게 높게 유지하면 기술 투자 자체가 위축된다. 따라서 유동성 공급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창구를 통해 마정금리와 다른 경로의 자금 흐름을 만드는 이유다. 이는 단기 물가 안정과 중장기 성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선택이다. 재정정책 역시 방향성이 중요하다.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성 지출보다 GPU, AI, 반도체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재정을 투입할 경우 승수 효과는 훨씬 크다. 고급 인력이 국내에 머물수록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술 로열티는 줄어들고 장기적인 외환 수급 구조는 개선된다. 이는 국가 CDS 프리미엄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기술을 비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통화 안정의 기반으로 볼 것인가. 삼성전자의 GPU 독립 실스 이미 답을 내놓았다. 이제 정책이 그 선택을 뒷받침할 차례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기술 독립과 거시경제는 멀게 느껴지지만 그 영향은 월급과 자산 가격, 직업 안정성으로 돌아온다. GPU와 AI 투자가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고용의 질이 바뀐다.
단순 반복 업무는 빠르게 자동화되고 설계, 분석, 운영을 이해하는 인력의 가치는 급격히 올라간다. 같은 회사, 같은 직급이라도 어떤 테크 스택을 보유했는지가 연봉과 생존을 가른다.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 국면에서 개인의 재무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선택, 달러 자산과 원화 자산의 비중은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다. 기술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환율 변동에 민감해지고 이는 성과금과 고용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부동산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기술 투자가 위축되는 국면에서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부동산 유동성이 급격히 마른다. 반대로 데이터 센터, 연구단지, 첨단 산업과 연결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버틴다. 이것은 입지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문제다. GPU와 AI 생태계가 어디에 형성되는지를 읽는 것이 장기적인 자산 방어 전략이 된다. 결국 개인의 생존 전략은